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9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황명석입니다. 자, 어제 많은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연휴가 끝나간다는 그 아쉬움, 그런데다가 이제 연휴 끝나고 내일 당장 출근해야 된다는 걱정, 거기에 플러스 알파, 출근할 때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있을까, 좀 잘 이쁘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셨을 텐데 아쉽지만 결과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던 이유, 그리고 우리 연휴 동안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이슈들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오늘 브리핑 뉴욕으로 일주일간의 어떤 이벤트들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 오늘 마감 상황부터 일단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참 아쉽죠? 3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을 켜고 말았습니다. 사실 연휴 동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쭉 경신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조금은 무색하게도 보시는 것처럼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딱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락했다는 게 약간은 조금 불편한 그런 진실이기는 하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1.9% 하락하면서 113달러에 머물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5%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그걸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매도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이 연휴 동안 좀 많이 빠졌어요. 애플의 아이폰 16 프로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전 주문이 부진했던 것에 의해서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그 부분을 오늘은 좀 만회하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은 시장과 좀 반대로 움직였던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 3가지. 먼저 첫 번째, 다들 기억하시고 예상하시는 것처럼 연준의 결정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 2020년 아마 기억 생생하시죠? 그때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연준이 갑자기 긴급 회의 소집을 하고 그때 급격하게 제로로 낮췄던 그때 이후에 4년 만에 금리가,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 긴축을 중단하고 완화 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동결을 유지하다가 한번 크게 바뀐 거기 때문에 설마 크게 바뀌겠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50bp라는 빅컷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일주일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25bp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어제 또 이제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보니까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라고 이제 연준과 굉장히 가깝게 지낸다는 그 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연휴 기간에 50bp를 좀 옹호하는 뉘앙스로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각에서는 연준이 이미 닉 티밀하우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흘렸고 이게 여론을 조금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좀 나왔구나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0bp 가능성이 70%까지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 이 결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50bp는 이제 인하를 한 거고 이제 이번에 25를 할 것이냐 50을 할 것이냐 그거 갖고 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단숨에 4.75에서 5%라는 5% 아래쪽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됐는데 이게 9월 FOMC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을 이제 점으로 찍은 점도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 자료잖아요. 지금 이미 이 2개의 점이 찍혀 있는 이 구간까지 한 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중간값으로 가려면 여기 밑에 한 칸, 두 칸을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연준이 올해 안에 11월, 12월 FOMC가 남았는데 그때 25, 25씩 한 칸씩 더 내려가겠구나. 2번 정도는 더 인하를 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도 조금 더 가파른 금리 인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값이 아래쪽에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네 칸을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25bp씩 4칸 하면 100bp가 추가로 인하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4.75에서 50인데요. 거기서 올해 50, 내년 100, 150bp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초반대까지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고요. 생각보다 좀 가파르네, 빠르네 라고 해서 시장이 좋아할 수도 있었는데 왜 결국 시장이 좀 안 좋게 반응을 했냐. 결국에는 이게 제 생각에는 25를 했어도 50을 했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50bp 인하를 한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놀랄만한 이슈가 됐잖아요.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건가? 라는 질문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벽하게 그러니까 명쾌하게 답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연준이 이번에 점도표를 발표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1% 하향을 했고요. 실업률 전망치도 0.1% 높였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지금 미국의 경기를 좀 불안하게 보고 있어서 50bp를 급박하게 인하하는구나 쪽으로 생각이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25bp를 인하했으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지금 실업률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고용이 무너지고 있는데 연준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왜 50bp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아마 파월 의장은 또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을 거고요. 그걸 또 시장은 불안하게 해석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 장부터 넘겨주시면 지금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한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뉴욕 증시 하락을 많은 기자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 우려라고 쓰셨던데 이 부분이 만약에 정말 경기 침체 우려였으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FOMC 전후에서 금리가 변동성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쭉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중 흐름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달러화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정말로 침체를 하는 거면 달러화가 이렇게 FOMC 시간 동안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금리나 달러나 어느 정도 좀 뉴스에 팔아라 혹은 뉴스에 사라 이런 부분들이 좀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나 금리 달러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FOMC에서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반대로 좀 하루는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금값과 유가도 마찬가지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값도 사상 최고치까지 또 갔다가 아무래도 달러와는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금값은 조금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는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담으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최근에 좀 올라왔거든요. 이에 대한 반발작용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늘은 좀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뭐 연준이 팩트만 놓고 보면 경기에 대한 전망을 조금 불투명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고 조금 과속을 하면서 50bp를 인하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까지 오늘 뉴욕 증시 하락으로만은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할 수 없다. 판단 유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나왔고 만약에 연준이 말한 대로 어찌됐든 경기 침체는 아직까지 보고 있지 않으니까 침체 없는 인하라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까? 침체 없는 금리 인하가 있었던 구간 동안에 흐름들을 봤을 때 3개월의 수익률이고요. 6개월의 수익률이고요. 12개월의 수익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아래쪽은 좀 변수가 많았던 구간 2000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닷컴 버블이 터졌던 구간 2007년도 이때는 2008년 금융위기가 왔던 구간 2019년도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좀 제외를 했고요. 지금은 뭐 그런 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각에서 시그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증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한 1년여 동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무슨 종목 사야 돼요? 이때 탑 10 스탁들이 이렇게 뽑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웨스턴 디지털, 램리서치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경기의 어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술주 중에는 여기 애플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 아시는 것처럼 경기 소비재이기도 하잖아요. 경기가 좋아질 때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타겟도 경기 소비재로서 같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이외에 헬스케어 관련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또 아래쪽에 암젠 같은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주와 바이오 섹터 들어가 있고요. 경기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바닥 찍고 올라온다면 소비재도 조금씩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UBS에서는 또 따로 탑5를 이렇게 짚어줬습니다. 뭐 크게 특징적인 부분들은 없고요. 여기도 웨스턴 디지털이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모더나가 들어가 있는 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금융주, 뭐 키코프 이런 종목도 들어가 있는 한편 러셀 쪽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되면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흐름에서 러셀 쪽에서도 이렇게 5가지 종목을 뽑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체크 포인트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제가 가장 좀 충격적으로 봤던 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한 번의 총알을 피했다라는 뉴스인데, 총알이 쏘여진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뭐 암살 시도가 좀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후보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오늘 나온 기사로는 111명의 공화당 전 의원들이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게추는 많이 해리스 쪽으로 좀 넘어가 있는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 흐름이 나타날지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휴 기간 동안 신재생 에너지, 풍력 관련주, GE 버노바 혹은 태양광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챙겨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특징주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밤에 있었던 그런 S&P 500 맵인데요. 이것만 봐도 사실 흐름을 특정하기 어렵죠. 방향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오늘은 FOMC 당일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앞으로 시장이 좀 빠질 겁니다, 오를 겁니다 라는 말씀을 쉽게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좀 볼만한 종목들 한 3가지만 꼽아봤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흐름 속에서도 불구하고 가장 돋보였던 섹터를 꼽자면 여기 홈빌더 ETF, 그러니까 건설 건자재 섹터는 확실히 최근의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수혜로 가져올 수 있는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레나라든지 KB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미국에도 이런 종목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오늘 건설주의 움직임, 건자재 섹터의 움직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는요. 애플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애플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외로 이번 아이폰 시리즈의 사전 판매가 굉장히 좀 부진했다고 합니다. 지난 15 시리즈보다도 훨씬 안 좋았던 건, AI를 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던 건 굉장히 좀 시장이 실망감을 느낄 만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크게 하락폭이 좀 나오는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 다행히 좀 만회를 했어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의 주가가 $200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220이고 크게 빠졌어도 210 위쪽에 있었는데 $200면 여기거든요. 글쎄요, 여기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아이폰 16 프로가 과연 얼마나 잘 팔리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전망이 좀 불투명해졌다, AI가 크게 어필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정도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챙겨볼까요? 연휴 동안에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또 뉴스를 많이 쏟아냈던 종목이
종목이 인텔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인텔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파운드리를 분사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수혜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또 금세 또 3% 차익 매물을 뱉어내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텔도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영향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도 안 좋았던 것처럼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매도 리포트도 나왔던 것처럼 인텔도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 좀 올라가다가 계속 이 벽에서 멈추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인텔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아직은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는 한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연휴 이슈들 쭉 묶어서 전해드렸는데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에서는 FOMC 특집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